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마이크도 되나요, 지금?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명원 검사이고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로 와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이렇게 북콘서트라는 거를 하자라고 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약속을 잡은 때는 지난달이었어요. 그래서 뭐 8월 20일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어제 급하게 당장 내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라는 걸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북콘서트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책을 다 보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PPT는 그래서 앞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간단한 PPT를 준비했는데 제가 제 휴대폰 안에 있던 사진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어제 갑자기 오늘하고 어제 갑자기 막 급한 사건들을 막 처리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돌밭을 다 매야 되는 콩쥐와 같은 심정으로 어제까지 막 사건을 처리하다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서 생각해야지 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면서 잤어요. 기차 타고 왔는데 오면서 자서 특별히 이렇게 막 체계적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저 선후배 검사의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 편하게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책을 냈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사부 검사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작년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하루 정도 휴가를 갔다 와서 한 오후 1시쯤 됐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책상 꼴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한 장을 찍어놨어요. 하루를 비웠을 뿐인데 우리 실무관이 이제 계속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상도 좁아요. 이 좁은데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책상이 아마 저의 검사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제 소개 화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검사로 일을 했고요. 초임은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 서부지청에서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16년째, 지금 16년째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형사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형사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종종 공판부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공판을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초임 검사 그리고 이제 전연차 검사 때 공판을 하고 이후에 공판을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초임 때 공판을 한 이후에 한참 공판을 안 하다가 한 10년 차쯤에 공판의 맛을 알았달까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저는 전문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공판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년 차 이후부터 공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많게 공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세어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공판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고요. 초등학생 아이 2명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대구에
대구에 살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대구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뭐 책에도 제 외곽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이걸 자기 소개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그냥 외곽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저의 대표적인 기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검사 16년 차에 이런 책을 내서 오늘 아마 여러분과의 만남의 자리가 성사가 됐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제목이고 외곽주의자 검사가 바라본 진실 너머의 풍경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판사랑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은 사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 검사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외곽주의자 검사라는 것은 저에 대한 설명인데 어느 쪽을 우리가 주 제목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출판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책을 내신 검사님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한데 검사가 책을 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고 저 역시도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다 책을 내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대구지검 공판 2부 검사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검사실은 유리로 되어 있는 새로 지은 검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검사실들은 이렇게 창살들이 있었어요. 요 검사실은 조금 멋진 이렇게 물결형의 창살이 있습니다만 어떤 검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새 창살 같은 창살이 있고 저도 이제 초임 시절부터 그런 창살 아래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검사실에서 있는 창살은 도둑을 막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의미 외에도 우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약간 두려운 느낌을 주는 구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임 때 구 천안지청에서 이렇게 창살 아래 앉아서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 창살이 저는 너무 낯설었어요. 1층도 아닌데 이렇게 창살이 있고 창살 안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창살 너머로 이렇게 바깥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내가 갇힌 것인가 세상이 갇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책의 플롤로그에 보면 너는 왜 검사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초임 때니까 그때는 의기양양하게 저는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게 있는데 법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상에 났으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검사가 되고 보니까 창살 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기록을 보는 일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내가 만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일까? 나는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초임 때도 얼핏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물리적인 창살이 있던 없던 어떤 세상과의 일종의 그 격리된 상태에서 일을 해오고 있죠. 검사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부대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일을 함에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검사인 내가 쇠창살을 넘어서 세상에 건네도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검사가 세상에 대해서 공소장 말고 내어놓아도 되는 입장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 윤리상 허용되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검사라는 직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한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어놓아도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처음에 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상당히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다, 책을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최종 그때 당시의 결론은 책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책을 내게 됐을까? 사진은 저의 이제 골무 사진인데요. 찢어져 버린 저의 골무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 검사의 그 검사템 중에 가장 주로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골무인데, 지금은 정말 골무 없이는 책 한 장도 못 종이 한 장도 못 넘기겠어요. 그래서 출근하면 일단 골무를 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떠나간 골무들이 많이 있죠. 주로 이제 파란색 골무, 그 문구용 골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걔가 엄청 잘 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한 두 달 하면 이제 얘가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 골무는 고무가 조금 튼튼합니다. 그런데 좀 작아요. 작게 나와서 이제 손가락 굵으신 분들은 못 쓴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개인의 취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매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골무 사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죠. 2021년 대한민국의 검사는 누구인가? 2021년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제가 검사가 되고, 아니면 뭐 원장님이 검사가 된 이후로, 분원장님이 검사가 된 이후로도 어느 시대나 검사가 뭐 사회적으로 되게 환영받고 아니면 뭐 안정적이고 그랬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검찰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쭉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지금 시기에 마주하는 우리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른 온도로 다가왔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거는 그냥 검찰 조직에 대한 얘기야.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가 실제 그랬지, 우리가 잘못했지라는 측면들이 섞인 상태로 우리는 늘 고민을 이어왔습니다만, 지금쯤에 우리 검사 개인들이 마음을 다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렇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고민들은 항상 있었고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을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16년 차 정도가 됐는데, 16년 차가 됐을 때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검사인지,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 검사인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16년 차쯤 되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하고 힘든 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 나에 대한 스스로의 납득이 없이는 더 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검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뭐 검사가 어떤 존재인가, 2021년에 대한민국의 검사는 어느 정도 욕을 먹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릅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가 진짜 우리 모습이 맞나? 라는 의문을 저는 품었습니다. 언론이 보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거칠게 말하면 특수부, 공안부, 기존의 그 특수
부가 중심이 된 그 검찰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럴 거고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 골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조차도 특수부 중심의, 공안부 중심의 어떤 대규모의 대검 중심의, 조직 중심의 우리를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특수부에 가본 적이 없고 항상 형사부로서 16년을 검사로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조직의 미래를 고민할 때 거기에서 그 바탕에서 고민하지 않고 특수부 중심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겉핥기식 그 모습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게 잃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하면 나 스스로는 납득이 안 되겠다. 이 고민에서 나는 답을 찾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까? 나는 뭘 고민했지? 나는 매일 뭘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지를 나 개인에게라도 답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글을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랄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낭만주의 이끼 씨의 검찰 생존기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아봤는데 아마 이 말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자 그 모든 것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숲을 보면 숲의 주인이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숲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물론 숲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렇지만 나무 못지않게 이 밑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고요. 그 식물들이 키가 작다고 해서 혹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숲에서의 가치가 나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끼들이 우리 숲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나무 입장에서만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끼와 같이 살아온 우리 형사부 공판부에서 조직을 지탱하고 우리 검찰이라는 일을 지탱하고 한 그 직업군을 지탱해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자면 16년쯤 지나서 제가 이제 버텨온 삶을 별로 그다지 이름난 수사를 하지도 대단히 멋진 수사를 해내서 엄청 정의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끼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내 지난 삶들을 이제 조금 나 스스로라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아본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감상평이랄까요? 느낌을 주시는데 외부로부터는 제가 아직 많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검사님들 이제 예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연락을 주시는 말 중에 대단히 많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글로 표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제일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가 어느 특수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우리 이러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책의 많은 내용 중에는 이제 제가 검사로서의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뭐 사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신임 검사님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중에 우리 신임 검사님들과이 앞으로 닥칠 이제 그 검사 일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뽑아봤어요. 형사부 검사는 누구나 캐비넷을 가지게 되죠. 이 캐비넷 안에다가 기록을 이제 꽉꽉 쌓아놓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 캐비넷입니다. 제 캐비넷 사진을 찍어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창살 너머로 이렇게 해가 쫙 비쳐서 캐비넷에 멋지게
이렇게 창살 그림자가 드리웠더라고요. 매우 낭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저의 모든 고민이 집약된 기록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런 거죠. 항상 옛날에는 불이 나서 이 캐비넷이 타버리기를 꿈꾸는 날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불이 났다 치면 캐비넷이 빨리 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어쨌든 난 저 캐비넷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느 청에 그 옆에 산불이 났는데 그 막 직원들이 기록을 옮겨야 되니까 기록을 막 차에 싣고 이제 이렇게 대피할 준비를 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애증의 대상이랄까요? 이 캐비넷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기도 한 그런 캐비넷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광과 수모가 고뇌와 해방이 모두 그 안에 있다라고 썼었죠. 결국은 이제 이 캐비넷 안에 있는 기록, 그 사연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면하고, 어쨌든 검사를 하는 동안 평생 얘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합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형사부 검사의 끝나지 않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왔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되게 신기한 문패인데요. 수사 중이라는,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면서 대구지검에서 되게 옛날 사무실로 이제 막 옮기는 과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해서 사진 찍은 건데, 옛날엔 이런 걸 썼나 봐요. 수사 중 이렇게 해서 그림이 되게 화목해요. 되게 수사 중이라기보다는 되게 화목한 그림으로 있는데, 아무튼 이 명패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형사부 검사를 한다면 이 수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수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실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검사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진실의 뒷자리를 더듬어 가는 것, 뒷모습을 더듬어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의 끝에서는 항상 그 물음과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진실에 가닿지 못하는 자의 어떤 죄의식, 그런 것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저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어느 경우든 검사의 수사력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위험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빚어낼 위험이 크고 중하다.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어떤 사건이 떠나갈 때까지 늘 불안해요. 이 불안이 정말 직업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떠나가서도 불안하고 언제나 불안한데요. 우리가 진실을 확정할 수 없다면, 거기 진실을 확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겸손 같은 거요. 내가 진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거기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에 대한 겸손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항상 직업병처럼 앓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한 위안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검사가 되어서 저처럼 상시적인 불안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밤들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될 숙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떠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록은 제가 이 기록의 꼴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을 보다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계속 이송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저한테 왔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기까지 한 6명 정도의 검사가 손을 댔는데, 이렇게 보면 기록의 특징이 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욕적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기록이 잠잠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의 이 옆모습만, 옆태만 봐도, 와, 이거 참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재밌었던 게, 보통 그렇게 이송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은 검사들이 하기 싫어서 손을 잘 안 대요. 근데 이 기록은 매우 검사들이 손을 많이 댄 기록이었어요. 검사들 그 한 6명 정도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뭐라고 손을 댔어요. 근데 뭐 그때쯤에 피의자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검사가 인사 발령이 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주인을 못 찾다가 결국 저한테 온 거였죠. 그래서 이 기록의 이 들떠있음, 이 복잡함, 이 산만함이 사실은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이 안에 많은 검사들과 많은 수사관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기록의 옆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도 하지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진실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또한 그 노력의 끝이 아니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제 공판검사로서의 부분이라서요. 공판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아마 공판검사로서 일하는 마지막 날 제 자리를 한번 찍어 본 건데요. 좁아요. 공판검사석이 좁다는 게 저는 항상 불만인데, 법원에다가 기회 날 때마다 좀 넓혀달라는데 잘 안 넓혀주더라고요. 이 검사석에서 검사는 되게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검사석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세상의 끝일까, 혹은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재판을 시작할 때 이제, 자,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세요. 여기서부터 재판은 시작되죠. 검사가 무슨 죄냐, 저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무슨 죄에 대해서 소출을 하고 있는가를 낭독한다는 것이 조금 재밌어요. 왜 낭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되죠. 낭독을 시작할 때 어떤 목소리, 어떤 어조로 낭독을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해봐요. 피고인은 이렇게 시작을 할까? 피고인은 이렇게 시작을 할까? 무서운 목소리로 시작을 할까?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을 할까? 단호하게 시작을 할까? 어정쩡하게 시작을 할까? 되게 고민이 돼요. 피고인이라는 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읊어야 하는 자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판이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함으로써 시작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 시점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닥칠 텐데, 그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어조로, 어떤 목소리로 세상에 재판을 시작하자고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법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제 사진입니다. 사진. 2006년에 저도 이제 이 법복을 받았고, 최근까지 입었습니다. 최근까지 입었는데, 2006년식 법복은, 조금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뽕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소매 이 통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골무 막 이렇게 튕기다 보면 골무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옷인데, 그러나 이제 매일 이거를 탁 입고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그런 기분이 있어요. 특히 여기는 지금 서울 북부에 있는 그 공판로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판검사들이 법정으로 가는 그 지하 통로가 있어요.
그 로드에서 찍은 건데, 거기를 이제 이 법복을 입고 딱 걸어갈 때, 거기는 사각의 그냥 복도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형광등만 환하게 켜 있는 복도를 쫙 걸어가거든요. 그때 기분이 되게 묘해요. 근데 법정이라는 데가 공판검사한테 되게 외로운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 공판검사의 편이 잘 없어요.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법대에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는 판사만 있고, 모두 검사를 쏘아보고 있는 와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 이 법복 하나가 나를 그냥 개인이 아니고 흔들리거나 무서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익의 대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법복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의 보자기 이야기가 책에 조금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보자기 싸놓고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은 새 보자기네. 뭐 이렇게 오늘 재판 많아. 이러면 저 오늘 새 보자기예요. 뭐 오늘은 한 보자기예요. 이렇게 저희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자기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북부, 서울 남부,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보자기를 쓰는데, 보자기가 요즘에 어디 가서 보자기 쓰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보자기를 쓰냐. 이거 되게 들고 가면 되게 폼이 안 나고, 이거를 풀 때 되게 폼이 안 나서 검사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이 보자기를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자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겠죠. 세상의 사연들을 묶어서 법정으로 옮겨내고 거기서 풀어내는 것이 보자기이고 이라면 그것이 공판검사의 입장과 묘하게 매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보자기의 유연함과 의연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보자기는 보자기로서 충분히 멋진 존재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색깔도 되게 다양하죠. 요 사진은 제가 공판실에 있는 보자기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빨아가지고 예쁘게 개어놓고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느 공판검사 되게 슬프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판을 마치 이렇게 조용히 개켜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판검사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이너에 대한 어떤 서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 이 보자기도 충분히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날 이 기록들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한번 놔본 사진입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선물 상자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판실에 그 초임검사가 이렇게 트리를 하나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삭막한 공판검사실도 조금 예뻐지고, 삭막한 기록들도 트리 밑에 놔두면 이렇게 조금 이뻐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되게 힘들고 막 삭막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책 제목이 왜 친애하는 민원인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이라고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민원인들 지금 우리 방에 다 몰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검사님? 우리 수사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민원 고소 들어온 각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공람 종결 이렇게 하면 우리 수사관님은 뭐 친애하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이렇게 불기소하든지 뭐 각하하든지 할 때 계속 이 책을 낸 이후에 계속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진심이냐? 라고 물으면 진심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있는 민원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인이라고 부르는 아니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그분들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검사들의 일이라는 것이 전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민원에 답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분들이 피해자건 피의자건 피고인이건 증인이건 간에 우리에겐 결국은 커다란 민원이 아닌가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찾아오셔서 뭐 이걸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분들, 우리가 답해주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내시는 그분들의 한정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이 매우 한정적이고 매우 미진하죠.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분이 만족하시면 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분들을 친애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을 친애한다고 해서 더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민원인을 친애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문을 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민원인이 되게 무섭잖아요. 자꾸 와서 내가 못하는 일을 자꾸 해달라 그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어떤 분들은 욕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뭘 그렇게 막 촉구당하고 요구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비난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막 두려워서 자꾸 피하고 싶고 이분들을 피하고 싶고 뭐 어떻게 이렇게 딱 벽을 치고 우리 직원선에서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나한테까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크게 저희가 돌아보자면 그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하는 민원에 계속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최대한의 답이 뭘까 고민해 보는 것, 내가 낼 수 있는 답이 그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답하고 그분은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꼭 답이 있어서 만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일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욕먹는 것도 우리 일의 일부다라는 우리 월급 중에 뭐 몇 %는 욕먹는 대가로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란 제목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재판이 끝나고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는 저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났다고 좋아하면서 춤이나 추는 사람이 검사여도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16년째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가 한 10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뭐 그다지 능력 있는 검사로 평가받지도 못했고 또한 막 능력을 우리 회사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능력의 범위 막 인지 직구 속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태인 내가 검사인 게 맞나? 나는 그냥 뭐 딴 일 하면 됐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쭉 해왔는데요. 검사들만큼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이 일의 무게감이랄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견디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뻑, 뭐 자부심 이런 것이 없이는 되게 견디기 힘든 직업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10년 차쯤 될 때 되게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와 내가 이렇게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이 직업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쯤 저는, 우연히 국민참여재판을 만나기도 했고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조금, 여기는 되게 내가 흥미롭다. 이런 지점이 있었고, 또한 아무도 잘 안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가 어떻게, 네가 잘한다 평가해주거나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특수수사 아니면 뭐 인지직구속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검사다 이렇게 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검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도 내가 검사인 이유, 내가 검사로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 그런 것들을 조금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책에 서명하면서 보니까 제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써준 문구 중에 많은 부분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초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의 초심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판사가 되면은 기소되는 사람만 오고 변호사가 되면은 돈 들고 오는 사람만 난 만날 텐데 그냥 뭐 돈 없고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민원서 한 장 써들고 오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주는 사람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검사를 했는데요. 그 생각이 10년을 이렇게 막 오는 동안 잊혀졌었던 거죠. 저 역시도 그래서 방황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초심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다양한 분야의 검사들, 다양한 계통의 검사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특수수사 잘하는 것도 좋고, 뭐 강력수사 잘하는 것도 좋고, 매우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분야의 검사들도 있어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어느 시절에 내가 정말 나는 검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런 성향으로는 검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민이 드실 때 그렇게 길을 찾아갔다는 어느 선배도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이제 외곽주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곽주의자는 제가 이제 그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보고 제가 만든 그럼 나는 외곽주의자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할 때 놓치기 가장 쉬운 것이 나는 어떤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자꾸 잃는다는 거예요. 특수수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지직구속을 어떻게 하면 잘해가지고 내가 특수부에 들어갈까를 제가 100년 만년 고민을 해봤자 저는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조직이 뭐건 사회가 뭐건 어디가 주류 질서이건 간에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요.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 되고 그 지점에서 그것을 깨지 못해서 저도 그 10년 차까지 계속 방황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그걸 버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편안한 건 뭐지?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편안한 건 뭐지를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내가 서고자 하는 자리가 남들이 막 환영하고 각광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오는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오는 어떤 상실감,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인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외곽을 지키는 반대급부를 위해서 그것을 나의 외곽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머물고자 하는 지점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어떤 영광은
영광과의 그 비교 형량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검찰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뭐 어디나 아마 세계 어디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되게 우리는 좁은 사회에서 살면서 중심이 엄청 명확한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외곽에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없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연약한 자의 변명 같아 보이고 그런 측면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항상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마냥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외곽도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그 중심 질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외곽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많은 다양한 고민들과 다양한 존재의 지점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휴대폰 잃어버린 곳이에요. 아름답죠. 미렌, 스위스의 그 미렌이라는 곳인데요. 제 휴대폰 여기입니다. 여기 묻혀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가시게 된다면 제 휴대폰이 혹시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연수의 마지막에 그 우리들의 추억이 모두 담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며칠간 이 눈을 파면서 수색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색이 못 찾는구나. 정말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좁은 공간인데 못 찾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제가 책의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실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들 중에 꼭 이게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진을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갈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서울 북부지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능소화가, 우리 그때 북부지검장님이 우리 청에 능소화가 있다,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청을 2바퀴나 돌았는데 능소화를 못 찾겠어요. 능소화 없어요. 그래서 능소화 없는데 뭐 그랬는데요. 이날은 엄청 제 기억에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우리 부장님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되게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점심도 안 먹고, 거기 보면 4층에 있는 이게 약간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북한산을 바라보다가 능소화를 발견했어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막 흐리고, 나는 부장님하고 지금 갈등이 있고, 마음은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좀 한물간 져가는 능소화를 여기서 이제 발견하고, 나의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찍었었습니다.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되게, 옛날부터, 검사가 될 때부터, 밑에 있는 시 중에 이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 이 문구가 좋아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검찰청이 뭐 이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삭막한 곳도 그렇게 뭐 무섭거나 냉철한 곳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일을 다루고 있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울면서 자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은 되게 내가 검사를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들과
와, 저기 가면 이렇게 되게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아마 공존하실 텐데, 어디에나 이렇게 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물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있고자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뭐 그렇게 막 삭막하고 무섭지 않게 행복한 검사가 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책에 서명하는 말들 중에 우리 검사님들이 원하는 그 문구들을 보면 약간 검사님들의 현재 마음 상태를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인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런데 잘 버티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버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검사 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우리가 사회에 내놓게 되는 대답도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길은 누가 뭐 어느 국민이 어느 정치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매일 골무를 끼면서 다잡아가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라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전 4조의 박달재 검사라고 합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책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 책도 읽고 오늘 강연도 들었지만 제가 부장님께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그냥 지나가는 그 사건을 보고도 상당히 많은 걸 느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문장력이 상당히 좋으셔서 글을 읽는데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느꼈고, 세 번째로는 부장님께서 그 일견 보시기엔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엄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검사 업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부에서 좀 소위 잘 나가는 검사 이런 기준들이 본인을 좀 괴롭힐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 걸 지키셨는지 궁금하고, 물론 그게 오늘 주된 강의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냉철한 판단하고 따뜻한 시선이 검사에게 동시에 필요한데, 그렇게 이런 게 부딪히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 2가지의 균형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사건에 대한 감수성 부분은,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저만 뭐 무슨 독특한 시각이 있어서, 저만 뭐 사건 너머에 뭘 보려는 대단한 노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모든 검사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그냥 기록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인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울림들은 모두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제가 먼저 책으로 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은 잘 없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인사 때마다 그렇습니다. 뭐 어디 써야 돼요? 1, 2, 3, 4지망 써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판부를 적을 수 있게 되기가 얼마 안 됐어요. 공판부를 적으면 또 그때 뭐 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수석이 공판을 가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아니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공판 검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공판 검사들이 공판이 되게 매력 있는데 그런 시선 때문에 못 적겠다라고, 지망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판을 제가 떳떳하게 적게 된 이유는 제가 그것에 대한 전문화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그래, 그럼 너는 뭐 전문화 한다니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다른 분들은 공판부 적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 나는 이걸 지켜야지 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늘 흔들리면서도 이제는 그 흔들림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외부의 시선들, 조직의 시선들에 이끌려가서는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더 알았달까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는 조금 더 마음이 굳건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35기인데요. 이번에 35기들 중에 일부가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일부가 부장이 되고 저는 부부장. 그래서 이제 인사 발표가 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그다지 제가 뭐 몇 명 안 되는 그 동기들 중에 이렇게 상위권으로 뽑혀서 일찍 부장이 되리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기대는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섭섭한 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 그러고 공판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나는 조직이 인정하는 인재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들면서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돼서 부장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바로 저한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부장이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있을 건가 해서, 저는 조금 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답이 뭐,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닐 거고요.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질문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냉철한 판단. 항상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 인간에 대한 우리 울보검사 이야기도 책에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조금 하다 보면 그 개인의 감정과 직업적인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약간 체화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것들이 직업적인 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개인으로서는 조금 더 베풀었을 그 마음을 더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오래 하면 몸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오조 홍성표 검사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검사로서 업무하시면서 불안감은 숙명이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럼에도 혹시 업무 중에 그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업무 중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시도하셨던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뭐 불안감도 우리 월급의 한 10% 정도는 이제 불안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 검사실에 있으면 제가 제 사건 검토를 막 하면서 이제 메신저로 또 누가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부장님이 뭔 지시를 하면서, 그럼 그거를 이제 부장님이 나 잘못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또 우리 수사관님이 저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또 큰 소리가 나면 저기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신경을 쓰는데, 우리 실무관이 또 전화를 되게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막 그 불안감이 막 4중, 5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막 불안한 채로 막 가다 보면 진짜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퇴근을 해서라도 직업적인 나와 개인인 나를 좀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점심을 먹고 와서 한 30분 정도라도 다른 책을 좀 보고 뭐 그렇게도 했었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게, 이게 뭐 검사하면서 글을 언제 썼냐라고 하는데, 요 글을 쓰는 동안은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해서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저의 마인드와 일을 하는 저의 마인드는 되게 달라요. 근데 이제 아침에 1시간 일찍 와서 9시까지 이제 조금 다른 내 마인드를 이제 대면하고 있는 순간들이, 제가 저를 조금 튼튼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글을 쓰다가 9시에 요새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9시 딱 되면 이제 다시 넣고 캐비넷을 열어서 기록을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단절해서 조금 리프레시하는 의식적인 행위들, 자신들의 행위들을 조금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 오소연 검사입니다. 우선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책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검사 게시판에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라는 글을 쓰셨다고 해서 그것도 찾아서 봤었는데, 일의 기쁨에 대해서는 이제 안도감과 만족감 같은 것을 적어주셨다면, 슬픔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으셔서 혹시 지난 16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처음 실습청에 이제 나갈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초임검사로서 맞이할 수 있거나 또 맞이할지 모르는 슬픔 같은 게 있을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슬픔을 미리 알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가도 무수하게 대면하게 될 슬픔일 텐데,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글을 제가 이프로스 게시판에 쓴 것이 아마 이 자리까지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이상한 일이었는데, 저도 게시판에 원래 글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가 아니고 안 썼죠. 안 썼는데, 그날 아마 이 흐린 날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근을 해서 갑자기 글이 쓰고 싶었고, 그 글을 좀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써서 올리는데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엄청났어요. 우리 검사님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특히나 검사 게시판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제가 책도 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기쁨에 대해서는 썼는데, 슬픔에 대해서는 울어버릴까봐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너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촉구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의 슬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해야 되는 자의 슬픔,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자의 슬픔, 시간이 너무 없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의 슬픔, 많은 그런 슬픔들이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한순간도 불안해서 노연할 수 없는 자의 슬픔이나,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대표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자의 슬픔이나, 그 모든 슬픔들이 결국은 우리 일의 본질이라는 슬픔, 그런 것들이 아마 검사 일의 슬픔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그것이 슬픔이지만,
또한 기쁨도 그것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래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내 몫을 다 하고 있다라는 안도감, 그 불안감 속에서의 안도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를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기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책 내고 나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검사들이 제 책에 거의 사법연수생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야기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저와 이제 같이 지냈던 세월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20년 전 이야기를 어디다 적어놨냐, 어디다 메모를 해놨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적어놓지 않고 저는 뭐 일기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책을 막상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있었던, 기억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들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의외로 초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임 때가 사실은 제일 오래된, 시간적으로 제일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때의 감각이 되게 그러니까 선명하니까요. 그때는 감각이 되게 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들이라는 소제목에서 나오는 민원인들도 제가 초임 때 만났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초임 때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초임 때 저의 뭐 지도검사가 했던 이야기, 초임 때 제가 그 창살 너머로 봤던 주차장의 풍경, 이런 것들은 지금도 되게 기억이 많이 되고, 그때 제가 했었던 고민들을 계속 풀어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초임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부장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게 있지 않는가 싶고요. 책을 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로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 책을 한 권을 내면서 출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책을 보면 내용을 보고 뭐 재밌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누군가의 책을 보면 출판사가 어딘가 이렇게 봅니다. 출판사 어디지? 이렇게 보고 몇 세야? 이렇게 봅니다. 제 책은 현재 2세. 2세인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책을 안 봐요. 저부터도 잘 안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책을 이렇게 열어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1쇄 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저의 목표는 2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이렇게 막 대량 구매 고객님들의 덕분에 2쇄까지는 이제 무사히 갔고요. 그 책의 인쇄라는 게 되게 적어요. 10%. 10%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명 작가님들 많이 받으시겠지. 뭐 어쨌든 저 같은 초보자는 10%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그거 책 팔아가지고는 어떻게 책 팔아가지고 집 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내고 이렇게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가 책 팔아서 돈 벌려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고 나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규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왔던 방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쭉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의 고민은, 우리가 검사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디까지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의 이제 본업
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뭐 크게든 작게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조의 도예진 강사입니다. 그 곱창글 에피소드에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이해를 넓히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력을 뭐 특별히 하지는 않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은 시작은 내가 인간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 사건들이 뻔해 보이고 사람들이 뻔해 보이는 시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공부 좀 잘해서 이렇게 한정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접했을 삶의 면이라는 것이 참, 그러니까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 좀 봤다고, 그 창살 안에서 사람들 좀 만났다고 해서 막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뻔한 거지. 공소장만 봐도 이거 얘가 어떻게 변수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삶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겸허함,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내가 모르고 있는 삶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고, 또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과과정, 논리과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다. 때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스스로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문제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곳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다른 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환기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이제 인천에서 공판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판사들의 일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항상 늘 기소를 하면서도 불안하지만 판사가 한 번 더 보니까라는 그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판사들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판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분 한 10년 차쯤 된 것 같아요. 판단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단을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이라도 자꾸 해보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겠지만, 시작은 그거,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5조 심지원 검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에서 그 휴게소에서 지갑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그 이제 여성 2명의 피해자 그 사례를 보았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고 지갑을 훔쳤을 것 같다라는 심증을 형성했었는데, 결국 이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신 그런 결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실체 진실을 혹시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책에서 나온 대로 단지 그냥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을 뿐인데 이렇게 몇 개월간 수사기관에 불려다닌 그 피해자의 그런 불안감과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과 불안감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셨는지 그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불안들을 해결하는 요소 중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막 캐비넷 터져 나가고 책상에 막 허물어 내리고 그러면은 막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걸 해소해 줍니다. 어느 순간 타협해야 되고,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는,
항상 저의 좌우명 결단은 나의 목인데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럴 때 이제 스스로 그렇죠. 실체 진실은 원래 알 수 없는 것이고 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그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사건이 되게 흥미로웠고 모든 기계 기술과 모든 과학 기술들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하고 그녀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입증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안 된다라는 선언을 내려주는 것 또한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의 중에 많이 인용되는 부분 중에 불기소를 잘하는 검사라는 부분이 인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그 수사권 조정이고 뭐고 해서 불기소를 보는 개념 자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불기소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 저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죄가 되고 어떤 일이 죄가 돼서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를 규명하는 것이 검사의 일이지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선언을 공들여서 해주는 것, 그것 역시 검사의 일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지금의 시대나 법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한한 인간의 어떤 수사력과 시간과 판단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마 책에 대한 이야기로서 아니면, 선배로서의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신임 검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외곽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약간 저 역시도 약간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하다 안 되는 자들이나 외곽주의자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중심을 향해서 진격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강의를 아마 여기 신임검사 과정에선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다양성 그리고 구체성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관점으로 제 책이나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여기 신임검사 강의하러 올 때 국민참여재판 강의하러 종종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제 검사로 나아가서 국민참여재판을 접하거나 대할 때 아니면 그냥 일반 공판이라도 대할 때 거기서 이제 거기가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세상과 이제 창살을 벗어나서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의 끝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안에서 조금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 안에서 또한 기쁨과 희열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뭐 그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어느 곳에서든 뵐 수도 있고 또 우리 메신저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서로 건강하게 지치지 않는 검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